월요일에 올리는 투자 마인드 이야기. 오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베스트셀러 1위죠. 이 불변의 법칙. 이 모건 하우저리라는 그 돈의 심리학을 쓴 저자가 이번에 새로 책을 냈는데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약간의 좀 투자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투자를 할 때 항상 겪는 일인데 탐욕과 어떤 두려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상황이 좋을 때 이제 이게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지고 나쁜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나쁜 이야기가 일어나도 이제 부인을 하고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진 다음에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요게 이제 한 사이클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반대로 이제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지고 좋은 이야기를 무시하고 좋은 이야기를 부인하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서야 좋은 상황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이 좋은 상황은 영원할 거야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든 일이든 뭐 투자든 뭐 인간관계든 모두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겠죠. 이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 이게 사실 경제 법칙과 같은 말인데 요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황 뒤에 호황이 온다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저도 여기서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2022년에 금리 폭등 시기가 있잖아요. 요때 뭐 금리가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40년 만에 온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인가 폴 볼커 때 한번 이렇게 올리고 나서 40년 동안 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그래서 보통은 한 2, 3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1, 2% 정도 올렸는데 이번 위기 때는 안 그랬죠. 이번 위기 때는 1년에 막 4%를 올려버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이제 폭등을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또 반대로 또 1년 만에 다시 또 급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5에서 10% 빠졌지만 들쑥날쑥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대체 어떤 시기냐 사람들이 되게 혼란에 빠져 있죠. 워낙 올랐다가 워낙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니까. 윌 스미스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2022년인가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유력 후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윌 스미스가 받지 않을까라는 게 뭐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인 이제 덴젤 워싱턴, 요분도 이제 얼굴 보면 다 알죠. 이때 이런 조언을 해줬대요. 뭐 최고의 순간에 조심해라. 그때가 가장 뭐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그 크리스 락이라고 개그맨입니다. 그 스탠딩 코미디언의 그 사회를 볼 때 약간 그 아내를 가지고 뭔가 좀 얘기하는 그 농담에 이제 격분해가지고 올라가서 생방송인데 막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최고의 순간에서 보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보여졌죠. 이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어디가 가장 정점인지 알기가 참 힘들어요. 제리 사인펠트라고 작가 겸 뭐 배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좀 프렌즈가 훨씬 더 익숙한데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최고의 시트콤으로 뽑히는 게 이 사인펠드라는 그 시트콤인데 이거를 이제 만들고 실제로 출연한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이게 시즌이 이제 9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쭉 이제 상승하면서 완전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청률이 엄청 높을 때 시즌 9를 끝으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인기가 꺾인 것도 아니고 막 인기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20 몇 년 전인데 회당 500만 달러 출연료였대요. 현재 환율로 생각하면은 67억 원이야. 그럼 회당 한 70억씩 주는 거를 포기하고 거기다가 이거 제작자니까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해서 애정도 있을 텐데 여기서 접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잘 나가는 시트콤을 딱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왜 그럴까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이 어딘지 아는 방법은 추락하는 것뿐인데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는 사실 지나고 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추 여기가 정상 부근이라면은 이 정도에서 나는 마무리하겠다. 이게 사실 뭐 부동산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도 그 상남자들 같은 데서 테슬라 막 올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테슬라 주식 올인하는 분들 뭐 상담하고 그럴 때 올인은 하지 말고 좀 분산 투자해라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막 그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는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주식인데
근데 이거에 올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테슬라가 2년 전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 막 가격이 막 하락하고 이랬었죠. 자, 거기다 이제 1년 전에는 이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엄청난 폭등을 하고 다시 또 이제 하락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그럼 지금은 무엇일까? 지금 과연 최고점, 이 정상에 다다라 있는 게 뭘까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주식도 올라가죠. 코인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도 지금 사상 최대치죠. 금이 올라가니까 은도 뛰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정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꺾여야지만 그때가 정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미 한번 꺾였고 나머지들은 지금 안 꺾이고 계속 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예상을 하는 일로 꺾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상할 수 없었던 걸로 꺾이는 거죠. 이 금리 인상도 40년 만에 오는 빈도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상승이 왔던 것처럼 아마 다른 자산들도 예상했던 거가 아닌 예상하지 않았던 거에서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정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가장 꼭지점에서 팔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운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6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불충분한 정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무작위성, 불운, 나쁜 타이밍, 잘못된 인센티브 뭐 이런 거라는데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당연히 그랬죠.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때 그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뭐 박쥐가 뭘 했대 이랬는데 갑자기 2월부터 전 세계가 셧다운하기 시작하면서 막 백신을 찾는 거에 막 난리가 나고 뭐 어떤 약이 그나마 잘 든다더라면서 막 약국에서 막 그 사재기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9.11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사태 알았던 분들 아무도 없죠. 저도 이때 고3이어가지고 독서실에 있는데 독서실에 있다가 잠깐 쉬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복도에 있는 TV에서 비행기가 어떤 건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봤던 게 제 첫 기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과거의 대공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IMF 마찬가지죠. IMF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정부에서 말했을 때 우리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들의 특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9.11 사태는 1시간 만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로웠던 뉴욕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하나가 부딪히고 잠시 뒤에 또 한 대가 더 부딪히고 한 대는 펜타곤의 국방부에 막 추락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고작 1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이제 30일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만에 완전 세상이 달라진 거죠. 리만 브라더스가 그나마 한 1년 정도 걸려서 파산했는데 이때도 뭐 설마 리만 브라더스가 100년이 넘은 기업인데 이게 금방 파산하겠어? 라고 했다가 순식간에 파산했죠.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요거 인수하려고 최종 검토하다가 파산 직전에 안 사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요거 인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걸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지만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눈앞의 위기를 대비하는 거는 비관론자처럼 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의 그 포지션을 잡아야지만 사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분이 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이런 걸 했답니다. 이 회사 수입이 영원이 돼도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철칙처럼 생각을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 나갈 때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겠죠. 아니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뭐 은행에서 대출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다 나오는데 뭐하러 현금을 들고 있냐. 이거 너무 비효율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기술 업계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우리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할 겁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엔비디아 망한다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픽카드 이 엔비디아 경쟁력 없다 막 이럴 때가 고작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인텔도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인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주라는 것들은 사실 금방금방 시대가 바뀌기도 한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요 지금 사이클 이 사이클에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과연 어디쯤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어디쯤이다라는 거는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할 곳이 진짜 없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현금이 지금 회사에 쌓여 있다.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금을 233조 원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 투자를 잘하기도 했고 배당도 뭐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금이 지금 223조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그냥 일개 회사가 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역시 워렌 버핏이야. 이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현금을 엄청 쟁여두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위 10개 종목에만 지금 435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온다고 해서 전액 다 현금화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위기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액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을 떼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시장에서 탈출을 하진 않습니다. 아마 뭐 굳이 추정을 하자면은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워렌 버핏은 어쨌든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분위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야라고 믿는 걸 약간 넘어가서 나쁜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그냥 둔감해지고 나쁜 이야기 약간 무시하고 있는 요 정도로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장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떠났다가 내 예측이 틀리면은 또 그 상승을 놓치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한 다리는 항상 걸쳐 놓는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황 뒤에는 호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면은 불황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황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황 뒤에 호황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추억이 됐죠. 이 사만전자 몇 달 전만 해도 사만전자는 되게 고통의 단어였고 사만전자는 어찌 보면 약간 조롱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사만전자 된다. 삼성전자 끝났다 하면서 온갖 곳에서 다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만 했었죠. 비트코인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개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이 끝났다는 증거다라고 하던 때가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최악을 얘기할 때가 어찌 보면 투자의 적기인 거죠. 이 불황 뒤에 호황이 오는 것처럼 모든 자산에는 다 이렇게 안 좋을 때가 결국에 가장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한번 꺾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인 회복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딜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상황은 영원할 거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다. 절대 이건 하면 안 된다. 근데 약간 좋은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둔감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대세 상승이네 라고 했다가 다시 이건 영원히 갈 거야 라고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최근 10년에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일생에 이미 다 겪은 일들이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지금 우리는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 마치 사만전자 비트코인 한 개에 3천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너무 반대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에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 이런 게 뭐가 있지라고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